그냥 지나칠 뉴스들 중에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결정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이 뉴스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한 번씩 조사하다 보면은 정말 우연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트럼프가 브릭스에 탈달러를 시도하면은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이 뉴스였는데요. 트럼프가 하도 관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지나칠까? 그러다가 100%는 의미가 셉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말했던 관세들이 25%, 10%, 60% 이런 수준이었는데 100%라는 거는 엄중한 경고예요.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왜 브릭스를 공격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브릭스는 단순한 경제 동맹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브릭스는 단순 경제 동맹체가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발톱을 안 드러내는 거죠. 발톱을 드러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릭스는 언제 발톱을 드러낼 건지, 발톱을 무엇으로 드러낼 건지 트럼프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싶어요. 가장 강하게 관세를 부과할 정도로 브릭스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구나,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도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캐나다 총리가 놀라서 플로리다로 찾아왔어요. 캐나다랑 멕시코는 원래 무관세 국가들입니다. 모든 범위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품에서 무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동맹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국에서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완충지대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는 주변 동맹국들에게는 예외가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다시 브릭스로 돌아가서, 브릭스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이 중심이 됐죠. 5개국인데요. 남아공도 있고, 이제 브라질도 있고, 인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남미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고, 이제 아시아에는 인도가 있고, 그 6월에 가입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여기도 있고요. 튀르키예도 있고, 아프리카에 남아공이 있고, 이집트도 있습니다. 중동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같은 산유국들도 있고요. 예전에 5개국 하던 시절에는 미국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었는데, 이들이 탈달러를 시도합니다. 트럼프도 알고 있겠지만은, 이거 원래 말이 되지 않아요. 탈달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건데 세계에서 거래되는 화폐 중에 중국은요 200 기준으로 보면 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그 이하라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 브릭스가 만드는 화폐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고, 발톱을 드러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 못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백미러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앞서 나가네, 헛소리하네, 이런 식으로 치죠.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유럽을 침공한 적이 없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변수를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동적으로 가장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리 없어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순간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바이든인데요. 작년에 바이든 정부는 브릭스를 견제 안 했습니다. 오히려 브릭스를 두둔했어요. 대변을 해줍니다. 반미연합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백미러를 보자면은 바이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신흥국 가까운 나라들 모임 정도였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중심인 G7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죠. 저번 달 푸틴의 말을 인용하면은 작년 브릭스의 경제 비중은 37.4%입니다. G7이 29.3%예요. 올해 브릭스의 경제 성장률은 4%고 G7은 1.7%입니다. 그리고 브릭스로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희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푸틴의 이 말에서 브릭스의 목적을 알 수 있었는데, 자급자족의 경제와 경제 주권을 통해서 외부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돌려서 말한 건데, 이거를 의역해보면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부활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미국 패싱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브릭스가 더 강해지겠죠. 바이든 정부 관점에서 브릭스가 통화결제 비중이 낮으니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그게 오산인 이유가 지금은 달러 위주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달러를 안 쓰고 브릭스 통화를 거래를 하게 되면은 브릭스 통화 결제 비중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데이터 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정책을 짠다, 견제를 한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예방이에요. 선제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선제적인 조치를 안 해놓고 나서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일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브릭스가 생각하는 건 그 의도였던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처럼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브릭스 관련 영상 올렸을 때 기축통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브릭스는 말도 안 된다, 냅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달러에는 도전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탈달러가 달러의 가장 약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브릭스 통화 목적은 달러 체제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체제를 붕괴시켜서 미국의 공항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축통화를 할 생각이 없어요.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독점적인 패권을 유지하면서 만성 적자를 견딜 국가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 달러를 공급하죠. 과거 근본이제일 때는 미국이 적자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다가 결국 근본이제가 붕괴가 됩니다. 달러는 신용을 잃어서 붕괴될 뻔했죠. 이 타이밍에 오일 쇼크가 벌어지면서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 부활해요. 금 대신 힘과 파워로 신용을 대체했죠. 미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 기축통화가 된 겁니다. 브릭스가 미국을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신용을 깨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신용의 또 한 축은 거래량입니다. 미국이 만성적자를 보는 이유도 이거죠. 모든 무역이 달러로 결제되니까 각 국가들은 달러가 남아돌아도 이걸 미국의 물건과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물건이 아닌 일본 물건도 살 수 있고 중국 물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만능 화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 달러를 잔뜩 갖다 쟁여놓는데 그 중에서도 이자를 주는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GDP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미국의 국채를 더 많이 사두죠.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줍니다. 그 부채는 늘어나는데 인플레이션도 늘어나니까,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로 다시 돈을 회수하고 은행들로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그 나라의 부를 배당이라던가 매각 차익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져옵니다. 마치 주변 농민들한테 돈 빌려주고 농기구 팔고 정미소로 수수료 받고 땅에 지분 넣어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되는 부잣집 대강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브릭스가 거래량은 공략할 수 있다 보거든요.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G7을 넘었고 자신들의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 보유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달러와 달러 일부로 브릭스 화폐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달러만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서 브릭스 화폐까지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그만큼 미국채를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적자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달러의 거래량도 줄어들겠죠. 다른 나라들은 굳이 달러를 무식하게 많이 보유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래량이 일종의 달러의 가치 역할을 해줬는데 그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는 겁니다. 과거처럼 독점적인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다중구도로 가게 되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주의로 가자는 거는 일종의 달러 단일주의를 격파시키는 전략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브릭스는 새로운 통화를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뜬 눈으로 지켜본 바이든 정부는 전혀 견제할 생각도 없어요. 가능한가에 대해서 기축통화처럼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아예 손을 놨습니다. 트럼프가 이 전략을 눈치채고 원천 차단에 나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브릭스가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여기서 제조국은 중국, 인도, 튀르키예,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인데 저렴하게 공산품 생산이 가능한 나라예요. 자원국은 러시아,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산유국이 있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는 농산물, 광물에서 풍부한 자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IT 기술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돼요. 자원, 제조, 경제 규모, IT 이 네 가지를 가진 상태면은 미국의 제재에도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겠죠. 과거 소련이 이 네 가지가 완벽하지 않아서 무너졌는데 이번에 브릭스는 더 완벽해진 소련 2.0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브릭스 통화가 무엇인지 개념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10월달에 나왔는데 브릭스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브릭스페이는 여러 국가 간의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요. 달러를 거치지 않고 현지 통화로 결제가 됩니다. 다중통화 시스템이죠. 이걸 가지고 달러에 대항하겠다 이겁니다. 다중통화를 하려면은 담보화폐들이 필요해요. 각국의 담보화폐를 집어넣고 이걸 가지고 블록체인, 탈중앙화, CBDC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처럼 기축통화를 기축통화로 붙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 화폐로 대응을 하겠다. 이 전략입니다. 브릭스 화폐의 장점은 미국의 제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장점이 국가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언제 미국의 보복을 당할지 두려운 나라들, 그러니까 스위프트 결제망을 잠가버리잖아요. 그게 두려운 나라들한테 브릭스 연합은 비트코인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고 브릭스에 가입하는 게 지금 미국을 배신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입하는 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는 브릭스를 공식적으로 적대화한 거고, 그렇다고 브릭스는 계속 달러에 도전할 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친화론으로 바뀐 이유가 저는 이 브릭스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라 생각을 하는데, 미국을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가진 트럼프가 뜬금포로 비트코인을 저렇게 강하게 지지한다? 의외죠. 그리고 친암호화폐주의자를 주변에 두고 주요 보직에 임명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릭스 국가들이 다중통화를 만들려면은 각자의 화폐들을 담보로 잡아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브릭스 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핵심인데, 블록체인이랑 CBDC는 기술적인 면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달러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가 되면은 내가 가진 돈에서 얼마를 차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중국 사람이 브라질 가서 돈을 썼는데 나중에 결국은 중국 돈으로 차감이 돼야 되잖아요. 환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달러가 기축통화로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고민이 하나도 없죠. 중국 돈을 달러로 계산하고 브라질
브라질 돈을 달러로 계산하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환전이 나옵니다. 달러의 장점은 엄청난 발행량과 가격 안정성에 있어요. 강달러라고 해도 변동성이 심한 건 아니니까 무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되거든요. 그런데 브릭스의 목표는 달러의 붕괴입니다. 달러가 붕괴되면 브릭스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는 달러 없이 자신들의 통화 기준이 될 기축화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환전의 기준점이 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금인데요. 금도 달러처럼 가격 변동성이 적고 달러 이전부터 화폐였던 만큼 금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환율을 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달러의 붕괴를 미국이 가만두고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브릭스 화폐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겠죠. 특히 금은 G7이 절대적인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가 금을 가격의 기준점으로 삼지 못하게 금 가격을 심하게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럼 브릭스 통화는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인도 모두 기축 통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가 있는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축 통화도 안 되고 금도 안 되죠. 남아있는 게 비트코인밖에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잠기고 나면은 가격 변동성도 낮아지겠죠. 그때쯤에는 금처럼 가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제재할 방법이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만들고 국가는 큰 돈 들이지 않고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나중에 국가가 보유량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졌던 비트코인이 국가 소유로 넘어가겠죠. 중국과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브릭스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충분히 확보해야지만 이 가격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최소한 G7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주도권이 있으면은 금처럼 활용할 수가 없죠. 마치 고려아연 분쟁에서 상대방이 공개 매수를 제대로 못하도록 주가를 올려버려서 호재를 띄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가리가 됩니다. 이 전략을 트럼프가 썼다 보거든요. 실제로 미국 기업들 보면은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인이 친화적이지 않았던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 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땡큐가 되는 일인 거죠. 아니면 이 다중통화에서 기준 가치로 달러만 두는 게 아니라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가중평균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환율의 새로운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제일 약점이라고 본 거죠. 미국의 약점인 거라 보고 비트코인을 띄우면서 선거에서 도움도 받고 브릭스도 견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릭스가 공동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서로 뭉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큰 개모임 수준밖에 안 돼요. 바이든 말대로 위협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관세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어지죠.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패권국의 힘이 약해질 때 잘 키운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치고 나가는 전략을 쓸지도 모르는데 트럼프의 관세 공격을 이렇게 받고 나면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인 체력이 남아나 있을까? 아닐 거라 봐요. 트럼프 이후에 4년 뒤에 어떤 정권이 나오느냐. 계속 트럼프의 정책을 이어가게 되면은 상대 나라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패권을 더 유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언젠가는 반발이 나오긴 할 건데 미국의 강력한 패권이 좀 더 오래 갈지 아니면 짧게 갈지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뉴스 보고 나서 저만의 좀 생각을 개진해 봤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네. 다음에 뉴스 볼 때 브릭스 뉴스가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